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 각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미국이 20여 년간의 전쟁을 접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본격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탈레반이 다시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이전 정부에 기여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사이에는 탈출 러시로 아비 규환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겠죠. 그 와중에 우리 정부는 지난 아프가니스탄 파견 시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을 극비리에 구출하는 이른바 미라클 작전에 성공하는 세계적으로 놀라운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세계의 큰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아프간 소설을 책꽂이에서 꺼내 읽었습니다.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소설가 할레드 호세이니의 천개의 찬란한 태양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소설은 아프간에서 여성의 인권은 없다. 즉, 아프간에서 여성들은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남편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천개의 찬란한 태양이 남성에 의한 억압, 폭력, 교육 금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떠한 자유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성의 이야기인 반면 오늘 소개할 책은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로 아프간 소년의 성장 소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인종의 문제도 큰 이슈인데요. 고질적인 인종 문제로 인해 소수민족의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이 받는 차별과 억압과 폭력도 큰 문제입니다. 이 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그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요. 그래도 책을 읽기 전에 사전 지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은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아프간의 주축이 되는 아리안 계통인 파시툰족과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아랍계 타지크족, 약 7% 정도를 차지하는 몽골계 하자라족, 그리고 약 8% 정도의 우즈베키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아미르는 파시툰족이고 또한 주인공 하산은 하자르족인데요. 소수민족 몽골계인 하자르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르족은 14세기경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몽골족의 후손입니다. 이 책에서 아미르가 하산의 생김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산의 얼굴은 딱딱한 나무로 조각된 중국 인형 같았고 코는 납작하고 넓적했다. 대나무 잎처럼 가늘고 쭉 찢겨 올라간 두 눈은 햇빛에 따라 금색이나 녹색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사파이어 색을 띠기도 했다. 처진 작은 귀와 나중에 붙인 듯 뾰족한 턱살. 중국 인형을 만들던 사람이 실수로 연장을 놓쳤거나 피곤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 생긴 것처럼 입술 한가운데서 살짝 왼쪽으로 벗어나 갈라져 있던 언청이 입술. 이러한 인종적 문제는 19세기까지 아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하자라인은 노예 취급을 받았고 20세기에는 고등교육을 받거나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파시툰족을 기반으로 하는 극단주의 세력 탈레반이 집권하던 1990년대에는 인종 청소라는 명분 하에 하자라인을 대량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코라미라는 이란인이 쓴 역사책에 파시툰인이 하자라인을 억압하고 박해해서 19세기에 하자라인이 파시툰인에게 할거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파시툰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하자라인을 진압했다. 책에는 우리 민족이 하자라인을 살해했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추방했으며 집을 불태우고 여자들을 팔았다고 적혀 있었다. 파시툰인이 하자라인을 억압하는 이유 중 하나는
파시투닌이 수니파인 반면 하자라인이 시아파였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무고한 하산이 탈레반에게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할레드 후세이니는 그러한 인종적 차별을 거부합니다. 아미르와 하산을 이복 형제로 설정하고 아미르가 하산의 아들 소랍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작가 나름의 인종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설에서 기득권인 주인공 아미르는 어렸을 때 자신의 몸종이자 친구처럼 지낸 하산에게 준 큰 상처로 인해 평생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미르는 하산에 비해 모든 것을 가진 아이였지만 하인인 하산이 자기 아버지 바바에게 사랑받는 것에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미르는 자신에게 무심한 아버지 바바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는데요. 어린 아미르에게 생기기 시작한 이 욕구는 어머니를 잃게 한 장본인이 본인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 속의 바바에 대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바바는 맨손으로 검은 곰과 겨뤄서 이긴 사람이고 미스터 태풍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짙은 턱수염에다 성격만큼이나 제멋대로인 갈색 고수머리, 버드나무라도 뿌리째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두 손, 악마라도 무릎 꿇고 자비를 빌게 만들 것처럼 험상궂은 눈빛을 가진 그의 모습은 파시투닌의 뛰어난 본보기였고 190cm가 넘는 그가 파티장에 기세 좋게 들어서면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쫓듯이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그에게 쏠리곤 했다. 한마디로 행동파인 바바가 자신을 전혀 닮지 않고 책 읽는 것이나 좋아하고 소설이나 쓰는 허약한 아들 아미르를 못마땅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특히 아미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바바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아들이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내심 여기고 있는 것을 아미르는 느낍니다. 바바는 왕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피아 아크라미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녀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카불에서 가장 존경받고 아름다우며 정숙한 숙녀들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대학에서 이란 고전 문학을 가르쳤고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버지 바바는 그녀를 내 공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바바가 그의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었나 봅니다. 탈레반에서는 아내를 몇이나 둘 수 있는 관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력가인 바바가 죽을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요. 그럴수록 아미르는 아버지 바바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절대로 그를 즐겁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온전히 어머니를 닮았나 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미르에게 트라우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산은 힘이 세고 새총을 잘 쏘며 연을 잘 쫓아가 잡아오는 멋진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산은 문맹이지만 무척 총명합니다. 아미르가 읽어주는 책의 습득력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아미르가 읽어준 책들 중에서 하산이 가장 좋아했던 책은 10세기에 씌어진 고대 페르시아 영웅들에 관한 서사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훌륭한 전사인 로스탐과 그의 쾌속마인 라쿠시에 관한 로스탐과 소랍 이야기입니다. 로스탐이 용맹스러운 적 소랍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랍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로스탐의 아들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하산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소랍으로 짓기까지 합니다. 후에 아미르가 하산의 아들 소랍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데 위의 양들의 이야기 후속편으로 소설을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미르는 가끔씩 문맹인 하산에게 책 속 이야기에서 슬그머니 벗어나 이야기를 꾸며내어 읽어주는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하산은 그 꾸며낸 이야기에도 크게 환호해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 바바는 소설이나 쓰는 아들을 못마땅해 하지만 아버지의 친구 라힘 칸은 언제나 아미르를 응원해 줍니다. 라힘 칸은 아미르의 재능을 칭찬하며 그에게 생일 선물로 공책 한 권을 사줍니다. 후에 아미르는 그 공책에 소설을 씁니다. 아미르와 하산의 관계는 하산의 무조건적인 사랑 또는 충성이라고도 해야 할까요? 둘은 형제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미르와 하산이 함께 그들이 자주 오르곤 했던 나무로 가고 있을 때 아세프와 그의 일당인 왈리와 카말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세프는 강철 노스 장갑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반사회적 이상 성격자였는데요. 이 대목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인종 문제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몸속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세프가 하산을 향해 턱을 축혀 올리며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은 파시투닌의 나라야.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가 진정한 아프가니스탄이야. 이 납작코가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아프가니스탄이란 말이야. 저의 종족이 우리 조국을 더럽히고 있어. 그들이 우리 피를 더럽히고 있어. 아세프가 호주머니에서 강철 노쇠 장갑을 꺼내어 손에 끼었다. 그때 하산이 서둘러 새총으로 넓은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다. 고무줄 한가운데는 호두만한 돌덩이가 장전되어 있었다. 하산은 새총으로 아세프의 얼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힘을 줘서 고무줄을 잡아당기느라 손이 떨리고 구슬 같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솟고 있었다. 아세프는 할 수 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몸을 돌리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담 뒤로 사라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수민족인 하자라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산의 심정이 어떨지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지만 아미르의 집에서만은 행복합니다. 아미르 아버지 바바는 하산에게 무척 친절합니다. 매년 하산의 생일 선물을 잊지 않고 해주었는데 이번 생일 선물로는 바바가 하산의 얹청이 수술을 시켜줍니다. 아미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산에게 질투심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로 질투심을 느꼈는지에 대한 아미르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도 바바의 동정심을 얻을 수 있는 흉터 같은 것이 남아있기를 바랐다. 바바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하산이 어떤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바보 같은 얹청이로 태어났을 뿐이었다. 하산은 얹청이 입술 때문에 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난 후 그해 겨울부터 하산이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8년 4월 공산당 쿠데타가 일어나고 1979년 12월 소련군 탱크가 거리로 밀고 들어와 사람들을 죽이고 유혈 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자이러샤의 40년 통치가 끝남과 동시에 아미르와 하산의 생활 방식도 공식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미르가 하산에게 큰 죄책감을 갖게 되는 사건과 그로 인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미르가 하산에게 평생 죄책감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책의 제목 연을 쫓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연을 쫓는 아이는 바로 하산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카불에서는 지역마다 연날리기 대회가 열리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새해에 연날리기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날리기가 놀이인 반면 아프가니스탄의 남자아이들에게는 연싸움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조금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연날리기 대회는 상대방 연줄을 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이기는 것이고 또 떨어진 연을 쫓아 잡아오면 최종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연은 아버지 바바와 아미르, 아미르와 소랍의 관계에서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번 연날리기 대회에서 최종 우승하는 것이 아미르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르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연싸움 대회에서 우승하려 하고 성인이 되어 아미르는 소랍의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연을 쫓아 달립니다. 이처럼 연을 쫓아 달려가는 전통 놀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 넓게는 인종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연날리기 대회 파트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카불에서는 지역마다 연날리기 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카불에 살고 있는 남자아이에게는 이 대회 날이 당연히 겨울의 하이라이터였다. 대회 전날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벽에다 동물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고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어두운 발코니에 앉아 있기도 했다. 그럴 때면 중요한 전투가 있기 전날 밤 참호 속에서 잠이 들기 위해 애쓰는 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기분이 그렇게 엉뚱한 것은 아니었다. 카불에서는 연싸움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조금은 비슷했다. 전쟁에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바바가 헤라트에서 사다 준 작은 도자기 말 인형 속에 가을부터 매주 받는 용돈을 절약해서 돈을 저축했다. 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한방눈이 내리면 말 인형 배 밑에 달려있는 마개를 열고 시장에 가서 대나무와 풀, 줄과 종이를 샀다. 매일 몇 시간씩 가운데와 대각선 날개의 뼈대를 만들 대나무를 깎고 쉽게 급강화하고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줄 얇은 종이를 잘랐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줄을 만들어야 했다. 연이 총이라면 유리를 입힌 날카로운 줄은 총포약실 속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마당으로 나가서 1.5km의 줄에 유리가루와 흙호남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줄을 나무 사이에 걸어 말렸다가 다음날 전투 준비가 다 된 줄을 나무 실패에다 감았다. 하상과 내가 연을 만드는 것보다 연싸움에 더 소질이 있음을 나는 곧 깨달았다. 디자인에 어떤 결점이라도 생기면 그것은 연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래서 바바는 우리를 사이포의 가게로 데리고 가서 연을 사주기 시작했다. 바바는 하상과 내게 각각 똑같이 생긴 연과 유리가루 연줄 실패를 3개씩 사주었다. 내가 마음을 바꿔서 더 크고 화려한 연을 원하면 바바는 그것을 사주곤 했다. 그러나 하산에게도 똑같은 연을 사줬다. 때로는 바바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연싸움 대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오랜 겨울 전통이었다. 대회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승리한 연 하나만 하늘에서 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느 해에는 대회가 밤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길 가나 지붕에 모여서 자식들을 응원했다. 거리에는 줄을 잡아당기며 실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상대의 줄을 끊을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연싸움꾼들로 넘쳤다. 연싸움꾼들에게는 모두 조수가 있었고 내 경우에는 하산이었다. 하산이 실패를 들고 줄을 대주었다. 연날리기 싸움에서 규칙은 연을 날려서 상대방 연줄을 끊으면 된다. 행운을 빌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진짜 재미는 연이 잘릴 때 시작되었다. 연이 잘리는 순간 연 쫓는 아이들이 활약했다. 바람에 날려간 연 주변을 떠돌던 아이들은 마침내 들판에 나선형으로 떨어지거나 누군가의 마당이나 나무나 지붕에 떨어질 때까지 연을 쫓아갔다. 추격전은 상당히 격렬했다. 연을 쫓는 수많은 아이들이 떼지어 거리로 몰려들어서 황소들을 피해 달려가는 스페인 사람들처럼 서로 밀치며 나아갔다. 일단 연을 쫓는 아이가 연을 손에 넣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관습이었다. 연을 쫓는 아이들이 가장 탐내는 상품은 연날리기 대회에 참가한 것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진 연이었다. 그것은 영광의 트로피였고 손님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벽난로 위에 진열해 놓을 수 있는 대단한 장식품이었다. 하늘에서 연이 모두 사라지고
마지막 두 연이 남았을 때 연을 쫓는 아이들은 이 상품을 차지할 채비를 갖췄다. 아이들은 제일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뛸 채비를 갖추고 근육을 긴장시킨 채 모두 목을 빼고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싸움이 시작되고 마지막 연이 잘리는 순간 아수라장이 시작되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연을 쫓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산이야말로 지금까지 보아온 연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 마치 몸속에 나침판 같은 곳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항상 연보다 먼저 연이 떨어질 곳으로 가서 연을 기다리는 걸 보면 등골이 오싹해졌다. 1975년 겨울에 연을 쫓아 달려가는 하산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해 연날리기 대회는 마치 바람도 내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나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그렇게 운이 좋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 기분에 취했다. 지붕을 올려다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감히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지막 남은 파란색 연을 끊어버릴 때의 그 환희. 갑자기 위로 붕 떠올라 저 아래편 나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색깔과 소리를 되찾았다. 모든 것이 활기차고 기뻤다. 나는 줄을 잡지 않은 손으로 하산을 부둥켜 안고 함께 팔짝팔짝 뛰었다. 우리 집 지붕 위에 서 있는 바바를 보았다. 지붕 가장자리에 선 그가 양손을 모아 계속 흔들고 있었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12년이라는 내 생애에서 유일한 최고의 순간이었다. 지붕 위에서 마침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바바를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산은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할게요 소리치면서 파란색 연을 잡으러 달려갔다. 그러나 연싸움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한 아밀의 환희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어난 일로 인해 그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파란색 연을 잡으러 쫓아간 하산이 돌아오지 않자 그를 찾아 나선 아미르는 하산이 아세포 일당에게 붙잡혀서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하지만 겁이 나서 나서질 못하고 골목에 숨어버립니다. 그 이후 아미르는 형제처럼 함께 자란 하산을 구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책감에 무척 괴로워하는 나날을 보냅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산을 보지 않는 것이라 여긴 아미르는 하산에게 또 다른 큰 상처를 주는데요. 하산에게 자신의 생일 선물과 돈을 훔쳐간 누명을 씌워 스스로 집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후 아미르와 아버지는 미국으로 피신하고 아버지는 주중에는 주요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아미르를 공부시킵니다. 아미르는 벼룩시장에서 만난 소라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소라야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아미르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숨기고 가야 할 비밀을 드러내서 해결한 용기에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평생 숨겨온 무거운 비밀을 다시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산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했는지, 하산에게 어떻게 누명을 씌워 쫓아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바와 하산의 아버지 알리의 40년 우정을 망가뜨렸는지에 대해 아미르와 소라야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바바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소설가로 성공한 아미르에게 아버지의 친구이자 아미르의 어릴 적 정신적 지주였던 라임 칸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파키스탄으로 라임 칸을 찾아간 아미르는 그에게서 하산이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하산의 진짜 아버지이며 아미르와 하산이 형제 사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평생을 산 아버지의 죄와 어린 시절
하산을 구하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을 속죄하기 위해 아미르는 탈레반에서 처형당한 하산의 아들 소랍을 구하러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갑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아미르는 고아원에서 소랍을 데려다가 성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탈레반 관리가 아세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린 시절 하산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그와 대결을 벌입니다. 아세퍼의 노쇠 장갑에 두들겨 맞는 아미르를 구하기 위해 소랍이 새총으로 금속 공을 쏘아서 아세퍼의 눈을 맞추고 그 틈을 타서 아미르와 소랍은 파키스탄으로 피신합니다. 아미르는 소랍을 입양시키기 전에 잠시 고아원에 맡기려 하지만 고아원에 가기 싫은 소랍은 면도칼로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소라야의 외삼촌 덕에 인도적 비자를 얻어 미국으로 온 소랍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감정적 반응을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소랍과 함께 연싸움을 하게 된 아미르는 처음으로 소랍의 눈에서 생기를 발견하고 그를 위해 연을 쫓아 달려갑니다. 하산이 아미르에게 그랬듯 아미르가 소랍에게 너를 위해서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해주마. 얼굴에 바람을 맞으며 판즈세르 계곡만큼이나 활짝 미소를 지으며 달려갑니다. 이렇게 소설은 마무리합니다. 이 책의 옴기녀의 말에 이렇게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성장소설로서 어린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주인공 아미르가 겪는 내면적 갈등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와 성숙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미르의 삶에서 전환점 역할을 하는 것은 연싸움 대회가 열리던 날 하산이 아세포 일당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라임 칸으로부터 하산이 자신과 이복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다. 기억 속에 묻어버리고 싶은 어린 시절의 중요한 사건과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되는 진실에 의해 새로운 이해와 성숙에 이르는 이 소설은 신분 상승과 부의 허망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죄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소랍을 찾아 나서는 아미르의 모습에 그대로 공명되어 있다. 이 소설은 아프가니스탄 역사의 슬픔을 할레드 호세이니는 아프가니스탄의 아름다운 풍속과 관습으로 상세한다. 그는 때로는 자랑스럽게, 때로는 신랄하게, 때로는 재미있게, 그러나 항상 따뜻하게 아프가니스탄이 아름답고 다채로운 전통과 관습을 가진 나라이며 풍요롭고 맛있는 음식 문화를 즐기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설의 시주를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 것이 연싸움과 연쫓기의 전통이다. 이 소설에서 연은 아버지와 아미르, 아미르와 소랍의 관계에서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아미르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연싸움 대회에서 우승하려 하고 아미르는 소랍의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연을 쫓아 달린다. 연을 쫓아 달려가는 전통놀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 넓게는 인종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의 수단이 된다. 소설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명절 풍습과 음식, 놀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따뜻하고 향수 어린 시선으로 그려져 있다. 비록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으로서 영어로 소설을 썼다 해도 할레드 호세이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미국인이 아닌 아프가니스탄인의 시작에서 작품을 썼다. 소설 속의 한 구절처럼 과거의 실수는 묻어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영웅적으로 사투를 벌이는 아미르의 용기를 탈레반 사람들이 삶의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집권하게 되었으니 소수민족과 여성들의 탄압이 더욱 심해질 것인데요. 탈레반이 그 고질적인 잘못된 관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그날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